강릉 영진리 고분군은 당시 상황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. 과거엔 많은 수의 무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확인된 무덤은 2곳. 돌을 쌓아 만든 이 무덤은 전형적인 6세기 신라식 석실분이다. 이 고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신라의 거점 지역의 중요 지역에다가 많은 사람을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많은 고분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. 따라서 이 고분이 축소됐던 그 배경은 신라의 북진과가 연관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중요성을, 다시 말하면 전략적인 기지로서의 중요성을 대변해 준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당시 동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라의 전략적 요충지는 실직주, 지금의 삼척이었다. (5세기) 초 지중왕은 실직주를 설치했다. 주는 북경 지역을 통치하는 신라 지방 통치의 중심이었다. 삼척의 즈음으로 주를 설치하는 것은 당시 이 지역의 중요성을 말해준다. 일단 삼척 지역은 그 신라의 동해안 쪽에서는 가장 북방의 그 전진 기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 북쪽에 고구려 세력들이, 고구려, 그다음에 동해 뭐 이런 세력들이 역사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삼척 지역을 장악을 하면 삼척이 바로 바닷가이기 때문에 동해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신라가 그 지중왕 때 처음으로 그 지방의 중요한 그 군단 주둔지로 삼척 지역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. 이 산 바로 이곳 실직주의 첫 번째 군주로 임명된다. 이때 신라 군은 한 지역을 고정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원정군 사령관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 통치자의 성격도 겸해서 가지고 있는, 그래서 그 사령부가 삼척에 있다가 다시 사령부가 강릉으로 옮겼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변천하는 그런 모습. 그 첫 번째 그 지방 통치자가 이사부입니다. 지중왕은 동해안 변방 총책임자로 이사부를 선택한 거다. 그는 왜 이사부를 실직주의 군주로 임한 것일까? 이사부와 지정왕은 숙질 관계로 저들이 보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지정왕이 왕이 될 때 나이가 64살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, 적어도 이사부를 파견할 정도는 지정왕은 거의 70이 다 된 그런 분입니다. 그런데 이때 이사부의 나이는 이후에 활동을 계산해 보면 한 2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. 20대의 그 젊은 그 이사부를 파견할 때는 그냥 뭐 이사부가 인물이 출중하다 이게 아니고 왕과의 그런 아주 가까운 그 친척 관계, 이게 작용했다고 보고, 또 이사부 개인의 능력도 감안됐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중왕은 실직군주 이사부에게 울릉도 정벌을 미용한다. 무슨 이유에서였을까? 고구려하고 외가 만약에 손을 잡게 되면 신라 입장에서는 그 동북방이나 동남 방향의 두 개의 강대한 적대 세력을, 서로 연대한 적대 세력을 이 마주하는 셈이기 때문에 대단히 그 위험한 상황이 초래가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바로 그 중간 거점인 우상국을 신라가 복속을 시키는 것입니다. 52년 음력 6월, 마침내 이사부가 이끄는 신라군은 우산국을 향해 출발했다. 당시 신라의 매는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원정 결과에 달려 있었다. 1500년 전 한반도는 동해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 우산국이 어떤 나라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판가름 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. 바로 이때 우산국 정벌을 책임지게 된 이사부 장군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? 삼국사기를 보면 우산국 사람들을 위력으로 정복시키기 어렵다는 기록이 있는데요.
국군이 달린 해상 원정 전투를 해야 하는 이사부 장군은 이 전투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. 육지에서 울릉도까지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무려 130km가 넘습니다. 지금도 바다를 건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. 1500년 전 우산국까지 그 먼 곳을 정벌하러 나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사부 장군이 이끄는 신라군은 어떻게 이 원정길을 준비했던 걸까요? 맑은 이면 육안으로 울릉도를 볼 수 있다는 서공대. 이곳은 관동대로의 길목에 있다. 울진에서 강릉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육로였던 관동대로. 이 길은 지금도 쉽게 넘기 힘든 곳이다. 이쪽 동해안 지형이 이제 그 육로 교통은 굉장히 어려운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물자나 군사의 이동은 주로 해로를 통해, 그래서 수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게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고대의 전투나 전쟁은 주로 해로를 이용해서 대규모 물자나 인력을 빠르게 수송하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삼체 군사령관이 된 이사부는 가장 먼저 선박의 이용을 지도하고 정비하는 데 나선다. 이미 5세기 후 중후부터 신라는 본격적인 해양활동 능력을 강화했던 것 같습니다. 이를테면 전함의 존재가 등장하고요. 전함을 수리했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뿐만이 아니라 당시 국제관계로 볼 때 고구려 남진을 저지하게 해서 신라는 북상을 했는데요. 특히 전투가 벌어진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해안가 지역에 있습니다. 실직주의 군주가 된 이사부는 선박을 정비하면서 우산국 정벌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. 7년 후 하슬라주, 지금의 강의 군주로 옮겨 우산국을 정벌하기까지 이사부는 튼튼한 전선을 만드는 데 큰 힘을 기울였을 것이다. 당시 신라 선박에 대한 기록이나 유물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. 그러나 500년 후 동해안 지역에서 활동한 고려 과선을 통해 신라 배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. 동해를 건넜던 이사부 함대의 신라 선박은 고려 과선과 어떻게 닮아 있었을까? 근데 옛날에 조선 또는 선박의 발달은 적어도 한 선종이 어떤 하나 배의 한정이 선정돼서 시작됐다고 하면은 그것이 적어도 200년, 300년, 많게는 한 5, 600년까지도 그냥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사부 때의 과선의 그 형태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사부 때에도 거의 그 비슷한 거, 조금 형태는 조금 다르겠지만 조금 더 유치하든가 또는 조금 더 덜 발랄한 그러한 전함이었을 거라고 추측은 됩니다. 고대 선박 전문가인 이원식 박사의 도움으로 당시 신라 선박을 복원해보기로 했다. 설계도는 이원식 박사가 직접 자료를 통해 고증을 거친 다음 작성했다. 고려 과선을 모델로 한 신라선은 이렇게 완성됐다. 동먼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배의 앞부분은 보다 날씬한 유선형이었을 것이다. 높은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서 배 높이도 더 높았을 것이다.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 돛대는 앞뒤 2개를 세우고 보다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노를 이용했을 것이다. 이런 하나의 사람을 이렇게 많이 안 태웠어요. 고려 때 이제 운영선 같은 걸 보게 되면 대개 30명, 50명 태우는 게 이제 대개 한 중선이고, 그다음 70명, 80명 된 게 대선이거든요. 그래서 대금 과선이나 이사부 정도의 배라고 하면 50명에서 한 80명 정도, 그 정도의 기선 인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사부 장군은 병사와 무기, 군량미와 식수, 그리고 모구 사자를 전선에 넣어 싣고 7년의 준비 끝에 우산국으로 향했다는 것이다.